안녕하세요. 조엔타 바둑의 박정상 구단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농심 신라면배 승부를 보며 정말 저희가 울고 웃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의 그 투혼의 승부를 보면서 기쁨과 환희도 있었고 슬픔과 아쉬움도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풀기에 앞서서 박정환 구단에게 정말 수고했다라고 꼭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승부를 지켜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에서는 그 박정환 구단의 투혼의 승부를 보여준 3차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농심 신라면배 전체를 좀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그 농심 신라면배 대표 선수 5명이 꾸려졌을 때 언론에서는 그냥 적절한 라인업이다 이런 평가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 랭킹 1, 2위 신진서, 박정환을 필두로 해서 김지석 그리고 이동훈 또 노련한 원성진 구단까지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속속들이 이제 한국팀에 합류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짜임새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중국의 양딩신 선수가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1차전은 베이징에서 지난해 10월에 열렸는데요. 1차전 1국에서는 한일전에서 원성진 구단이 일본의 무라카와 선수를 꺾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양딩신 선수에게 좀 아쉽게 중반에 무너지면서 패하고 말았고요. 양딩신 선수에게 원성진 구단이 무너지자 그 뒤를 이어서 김지석 선수도 1차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열린 농심 신라면배 2차전 양딩신 선수의 한국과 일본 기사를 상대로 한 연승은 계속해서 쭉 이어졌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이동훈 선수도 양딩신 선수에게 완패를 당했고 저희가 믿었던 신진서 선수마저 양딩신 구단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양딩신 선수가 7연승을 기록하면서 일본팀의 이야마 유타, 한국팀의 박정환 구단만이 남았을 때 중국팀에는 무려 3개를 제패했던 4명의 선수가 남게 되었습니다. 2차전 마지막 대구에서 이야마 유타 선수가 양딩신 선수를 꺾으면서 일본팀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이어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실 예정대로 3차전이 치러졌다면 2월 달에 상하이에서 치러졌어야 되는데요. 2월 달에 상하이에서 치러져야 될 농심 신라면배 3차전이 5월로 연기가 되고 5월에서 또다시 8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5월에서 8월로 연기할 때만 해도 8월에 상하이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자 결국은 8월에 온라인으로 농심배 3차전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3차전에서 역전 우승을 일굴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왜냐하면 올 시즌에 박정환 구단의 성적을 보면 사실 지난 시즌과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딱 하나, 국내에서 신진서 선수에게 추월을 당했다는 점, 그것도 연이어 큰 승부에서 패하면서 국내대 결승을 비롯해서 LG배 결승 등 큰 승부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포스를 보여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역전 우승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으로 3차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일주일 전의 상황입니다. 일본 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야마 유타 구단이 남았고 이제 박정환 구단과 대국을 치르게 되었고요. 중국에 4명의 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위팅, 판팅이, 셰어라오, 커제, 전원이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세계적인 강호들이었고요. 특히나 막판에 버티고 있는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농심 신라면배에서 특히나 이 부담되는 승부에서 한국 기사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최근 컨디션으로는 조금 3차전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명, 박정환 구단은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평소에도 이제 연습에 있어서 물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는 선수이지만 이번 농심 신라면배만큼 적극적으로 스파링 파트너를 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 국가대표팀 코치진에서 전해 듣고 이제
또 시합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합에 겹치지 않는 선수들 위주로, 그리고 박정환 구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들 위주로 이제 스파링 파트너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링 파트너와 함께 농심 신라면배 룰로 온라인으로 이제 대국을 치렀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과 또 저희가 그 도움이 된다 판단했던 선수들, 이런 것을 이제 모두 종합을 해서, 또 선수들의 스케줄도 종합을 해서 4명의 선수, 좀 노련한 선수들로 스파링 파트너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준상, 백홍석, 그리고 박영훈, 신진서 선수, 이렇게 4번의 스파링 대국을 했고요. 모두 농심 신라면배와 똑같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1시간 대국으로 이렇게 치른 이 스파링 대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에게 마지막에 패했을 뿐 이제 3연승을 앞서 기록하면서 최종 전적 3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이번 3차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은, 박정환 구단이 다른 스케줄도 굉장히 바쁜데 이번 농심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합과 좀 병행되는 과정에서 농심 신라면배 룰로, 그것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이걸로만 계속해서 쭉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이번 농심배에 임하는 그 각오가 남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예전에 비해서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박정환 구단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1국에서 3차전 1국에서 이야마 유타 구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지금 초반이 막 끝나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박정환 구단의 흑번, 이야마 유타 구단의 100번입니다. 초반은 좀 만만치 않게 흘러갔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박정환 구단이 좀 이야마 유타 구단에 비해서는 초반이 좀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그 기대와는 달리 좀 우려 섞인 중반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렇게 실리를 차지했고요. 여기를 두자 여기를 갖다 붙여서 다시 한번 실리를 차지하면서 서로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서로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해할 수 없는 한 수, 그리고 그 한 수로 바둑판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반전이 이뤄지는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 한 점을 잡은 수입니다. 사실상 이 바둑의 패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수는 뭐랄까요, 일본에서 좀 시간이 긴 바둑, 긴 호흡의 대국에 익숙한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쯤에서는 이제 초읽기가 몰릴랑 말랑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런 어떤 평소에 자신과 다른 승부 호흡이 아마 이 수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고요. 박정환 구단이 제대로 반격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박정환 구단이 우세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백이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를 잇는 수가 최선이었고요. 여기를 이었다면 이제 흑도 이 부분을 지켜야죠. 뭐 내려서거나 해서 이제 이쪽 부분 한 점을 살려야 되고, 그랬을 때 뭐 백은 이쪽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고, 다른 곳을 향한다면 뭐 이쪽 부분을 붙여서 다음에 3점 끼우는 걸 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쪽으로 진출한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세를 이끌어 갔으면 이 바둑은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마 유타 구단이 여기 한 점을 잡으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반격을 가하고요. 여기 느는 수는 이쪽 있는 걸 봐서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걸 믿고 이야마 유타 구단이 싸우려고 했으나, 자, 여기서 일선을 내려서는 기가 막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로 그냥 여기를 둔다면 끼워서 이 2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어도 단수 치면 다 잡혔죠. 하지만 실전에 먼저 여기를 내려서는 기가 막힌 수로 인해서 무사히 넘어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가 넘어가니까 오히려 지금 백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덮어 씌우니까 여기 일선에 막는 건, 네, 여기 막는 건 선수이지만 여기를 찝혔을 때 백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한 수가 돌아와서는 이래서는 백이 괜히 반발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결정타가 터져 나옵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국가대표실에서 여러 선수들과 함께, 또 감독 코치진과 함께 이 대국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감으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을 눌러가는 수법이나 뭐 이렇게 선수를 하고 중앙으로 눌러가는 수법이나 아니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이제 전체 백도를 공격하는 수법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추천했던 수는 다른 수였고 박정환 구단이 그 수를 발견합니다. 바로 여기 끊는 수였고요. 당장 축장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쪽에 약간 흙의 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 끊는 수가 안정적으로 실리로 앞서 나가면서 국면을 마무리 짓는 한 수였고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휘어잡았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이야마 유타 구단의 좀 무리스러운 반발 그것을 응징하는 박정환 선수의 이 제대로 된 중반전 전략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 바둑에서 승리로 3차전에 1국을 장식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4명의 주자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위팅, 판팅이, 셰어라오, 커제 이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들 4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선수가 그래도 어떤 전력적으로는 가장 해볼 만한 상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마 유타 구단을 꺾었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점점 박정환 구단이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농심 신라면배 단체전의 특성상 처음에 대국을 할 때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이 농심 신라면배는 바둑 팬분들께 욕도 가장 많이 먹고 또 가장 칭찬을 많이 듣기도 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이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 좀 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기전이기도 한데요. 대신에 한국 대표로 뽑혔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 받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기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한 1승이나 2승 정도를 하면 그래도 어떤 그런 질타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대국을 할 때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둘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지금껏 농심 신라면배 20년 역사상 수차례 봐왔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일단 이야마 유타 구단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출발이 좋았고 점점 좋아지리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과 믿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2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미위팅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바둑으로 한번 가보시죠. 박정환 선수와 중국의 미위팅 선수의 바둑. 이 미위팅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이 빠릅니다. 빠르게 착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만만치 않은 바둑을 잘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전투력이 강하고 기세가 좋지만 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침착한 박정환 구단이 상성상 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위팅 선수가 나왔을 때 좀 옳다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환 선수가 부담감을 덜어갈수록 좀 더 이제 좋은 바둑을 구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장에 좀 강한 선수가 나오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미위팅 선수가 최근에 세계대회에서 한국의 변상일 선수에게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패했고 최근에 컨디션 자체로 봤을 때에도 미위팅 선수보다는 뭐 커제나 판팅이 선수가 더 두려운 상대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만이 남은 상황에서 순서가 크게 연관이 없어진 이 마당에는 좀 강자가 나오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위팅 선수도 중국을 대표하는 강자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중반전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바둑은 초반에 박정환 구단이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습니다. 초반 출발은 좋았는데 이제 중반전에 약간 이 부분에서 실리를 탐하다가 상대에게 살짝 주도권을 내주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부분 전투에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평소답지 않은 실수를 하는데 여기 들여다본 수. 이 수가 졌다면 패착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 수는 이제 그냥 늘고 나서 뒀으면 돼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 늘었다가 여기 하나 들여다보는 게 싫어서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실전은 여기를 들여다봤다가 여기를 젖히는 반발을 당해서 이렇게 돼서는 부분적으로 크게 당했습니다. 이래서는 상대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이고 집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박정환 구단의 비세로 이제 종반전이 막 시작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팅 선수 이 두 군데 큰 자리가 있죠. 여기를 잡으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젖혀서 돌려쳐서 넘어가는 게 끝내기가 크기 때문에 미팅 선수가 여기 내려서는 끝내기를 했고, 박정환 선수는 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쪽 부분을 이제 버텨갔습니다. 여기서부터의 몇 수가 이바둑의 향방을 좌우했습니다. 실전 진행을 먼저 보시면요, 패를 걸어서 패감을 쓰고 그 과정에서 여기 들여다보는 약간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또 중앙의 뒷맛을 노리는 수를 구사하니까 미팅 선수가 여길 밀고 이쪽 부근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자리였고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를 하다가 결국 이 패도 흑이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딱 여기까지 진행이 되니까 바둑은 역전이 되었고 이후로는 박정환 구단의 완벽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돌아가서 어디가 하이라이트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잡았을 때부터 이곳을 두는 10여 수 동안 백은 아무 때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갖다 붙이는 이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게 왜 좋은 수냐면, 하나 갖다 붙이고 여기를 단수치는 이 기가 막힌 수순으로 인해서 이 흑 두 점을 선수로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갖다 붙이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를 단수친다면, 만약 이어준다면 붙이고 넘어서 흑을 다 잡을 수 있지만 흑은 뒤로 늘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 순간 다음에 따내는 게 후수죠. 그래서 선수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순이고, 이 수순대로 진행을 시켰다면 이 교환만으로 엄청난 지배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 패와 상관없이 다른 곳을 향했어도 백이 약간 우세한 채 종반전이 이제 마무리 단계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백은 언제든지 저기를 할 찬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했어도 되고요, 지금도 했어도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당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패도 지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 실전은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백이 여기 젖힌 수로도 반대쪽을 젖혔다면 아직까지는 미세한 승부가 펼쳐졌을 겁니다. 이렇게 젖혀서 중앙 쪽을 중시했다면 실전에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당하고 중앙이 깨지는 것보다 좀 더 백은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중반에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박정환 구단이 자신의 기풍대로 꾹 참고 기다리면서 이바둑의 승리를 낚아챘습니다. 미팅 선수를 꺾고 나니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정환 선수가 상성상 미팅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시아오라오에게는 굉장히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팅을 꺾은 이상 이제 판팅이와 커제만 남았나 하는 생각도 좀 스쳤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는 분명했지만 이야마 유타 그리고 미팅을 꺾으면서 2연승을 거두고 이제 중국과 일본의 선수들을 한 명씩 꺾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부담감도 좀 덜하게 되었죠. 이때부터는 바둑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바둑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좀 더 뭔가 이제 가슴이 끓어오른다라고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좀 현실에 펼쳐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국 내용이나 어떤 승부 감각에 있어서 박정환 구단이 컨디션이 좋을 때 그 느낌을 두 판의 대국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제 미팅을 꺾고 중국에 3명의 주자만이 남았습니다. 판팅이, 시아오라오, 커제. 대국이 끝나니까 중국팀에서 다음 주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명 남은 중국 선수 중에서 한국팀이 두 번째로 두려워했던 판팅이가 나왔습니다. 그 바둑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가보시죠. 네, 판팅이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이 농심 신라면배 3차전 3국입니다. 이 바둑은 초반에만 박정환 구단이 약간 흔들림이 있었을 뿐 전반적으로 판팅이 선수를 잘 제압해 나갔습니다. 박정환 선수나 판팅이 선수나 좀 후반전에 강한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제압을 당했을 때 역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둑에서는 초반에 살짝 불리한 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중반전에 특히 이제 좌변 쪽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화려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흑의 모양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고요. 판팅이 선수가 불리하다고 생각한 이후의 진행에서 좌측의 타겟 그리고 또 한 번 우측의 타겟에 성공을 하면서 1에서는 승리가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둑 팬분들 분노케 한 그 사건이 바로 여길 따냈을 때 딱 따낸 이 장면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국 영상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한국과 중국 바둑계에서 서로 분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박정환 구단의 영상을 보냈죠. 박정환 구단이 이 장면에서 시간패를 당했기 때문에 과연 시간패냐 아니냐, 이 진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그 영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패가 당하는 순간에 부랴부랴 이제 그 현장으로 좀 뛰어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원 관계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중국과 연락을 취하고 일본과 연락을 취하고, 네, 그렇게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일단 첫 번째, 한국 측의 주장과 중국 측의 주장이 철저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것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측은 일단 기본적으로 박정환 선수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한국 측은 박정환 구단의 잘못으로 시간패가 된 것이 아니다, 어떤 프로그램상에 알 수 없는 오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패가 아니다, 이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었고요. 중국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것은 한국 측의 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패다 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맞느냐, 뭐 한국 사람이라면 일단 박정환 구단이 가장 억울하다라는 데는 전부들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고,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프로 입단한 지 20년이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많은 돌발 상황을 받고 그 중에는 시간패, 반칙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바둑계 지금까지 뭐 불문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번이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예외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간패는 그냥 시간패였어요, 지금까지 바둑계에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박정환 구단 시간패 당했을 때 든 느낌은 박정환 구단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국내 시합이긴 했었는데요, 개시기가 굉장히 좀 이상한 개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예선전에서 무려 시간패가 5명이 나오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분명 개시기가 이상한데 그때도 전원 시간패 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그래서 시간패가 났을 때에는 그냥 그것은 뭐 상황은 억울함은 어쩔 수 없지만 결과는 그 상황에 따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바둑계에서의 어떤 분쟁에서의 결론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중국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시간패를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상을 봐서 시간패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약간 좀 생각에 다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박정환 선수가 가장 억울한 입장이다, 여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국인의 입장으로 중국 측은 그거 보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냐라고 저도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난 바둑계의 어떤 역사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중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영상을 중국 측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박정환 구단이 클릭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확인했는데, 이게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정확하게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다시 소리를 복원해서 그 영상을 복원했고요.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그걸 보고 박정환 구단은 시간패 아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중국 측에 그 영상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중국 측에서는 시간패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건 한국 사정이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박정환이 억울하니까 시간패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중국 측에서는 아니 박정환 구단이 대국하는 그 세팅을 한국
한국기원이 했고 한국기원과 박정환 구단은 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한국기원에서 잘못된 세팅을 했어도 그게 명확하게 당장 밝혀지기 어려운 이상 한국기원에서 이제 그 세팅을 한 이상 박정환 구단이 실제로 클릭을 했었어도 그거는 시간패는 시간패다. 이게 이제 중국 측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바둑계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어두기 대국을 해서 이 바둑을 그대로 꼴이 나기가 어려웠던 이유 또 하나. 이번 대회에 앞서서 몇 차례 온라인으로 대국이 치러졌던 세계대회가 있었죠. 출란배가 그랬고 LG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LG배도 그렇고 출란배도 그렇고 이번 농심신라면배도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모두 승인한 임시 온라인 룰이 있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그 룰. 그 룰에 따르면 어떤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심판이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랬을 때에는 제대국이 유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것이 뭐 돌발 상황이 나올 확률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도로 그냥 했던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중일의 심판에게 많은 권한을 줬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순간 이미 제대국은 그 임시 룰에 의하면 제대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화를 나눠본 많은 한국 기사들이 시간패를 당하는 순간 박정환 구단은 분명 100% 억울합니다. 그런데 제대국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측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최선? 약간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대신에 딱 하나, 이거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대국을 세팅한 한국기원이 됐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밝혀야겠죠. 이 대회를 진행한 모 바둑 사이트 대국실 서버가 됐든 어떤 것이 잘못이었는지를 밝혀서 책임을 져야죠. 어떤 식의 책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야 되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박정환 구단을 위하는 길이고요. 어쨌든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고요.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가슴 아픈, 또 많은 바둑 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시간패 사건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원래 대국 날짜가 쭉쭉쭉 있었잖아요. 3차전에 3국, 4국, 5국을 연달아 두는 일정이었는데 3차전 3국이 재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거기 적혀있는 룰대로 하면 재경기는 그날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국은 그날에 치르게 되어 있었어요. 재경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박정환 구단과 중국 측이 모두 다 다음날 경기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더블헤더를 할지 다음날 더블헤더를 할지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국 측과 박정환 구단 그리고 한국 측이 전부 다 다음날 치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서 다음날로 더블헤더로 이제 승부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판팅이 구단과 이 경기가 1시간 정도 이제 멈췄는데 속가 되었을 때 원래 룰대로 하면 바로 그날 대국을 치렀어야 하는데요. 근데 뭔가 좀 찜찜한 상황이었죠. 이게 딱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게 두 대국자 모두 기다리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제대국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두 대국자의 멘탈이 바로 대국할 준비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측이 합의를 해서 또 박정환 구단도 그것을 더 원해서 다음날 대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이제 대국을 치르게 되었고요. 다음 판은 오후 3시로 뒤로 미뤄졌습니다. 10시와 3시 대국으로 다음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판티니 선수와의 제대국 장면으로 가보시죠. 네, 이바둑인데요. 판팅이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재대결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멘탈의 흔들림은 분명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반에 보여준 내용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우변에서 살짝 좀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좀 우려가 섞이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너무 단단하게 두는 게 아닌가 하는 한국 측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래서는 이제 초반에 좀 박정환 구단이 포인트를 잃은 그런 출발이 되었고, 그 포인트 잃었던 것을 따라잡은 게 바로 하변입니다. 이 부분에서 판팅이 선수가 우세함을 의식했는지 너무나도 느슨한 흑마가 나오면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변에서 흑이 모양이 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키는 아주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기가 막히게 하변 쪽에 큰 모양을 지킬 수가 있었고, 이때에도 백은 실전 여길 저처이었는데 가만히 여길 꼬부리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실전 저처 이으니까 이쪽에서 선수 활용을 하고 딱 지키니까 이 부분에서 아주 환상적으로 풀리면서 바둑은 미세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승부를 결정짓는 박정환 구단의 결정타가 터져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판팅이 선수가 약간 욕심을 부렸고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이제 뒷맛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수법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아주 멋진 결정타가 나옵니다. 부분적인 장면으로만 치면 이번 농심배 3차전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틀어막습니다. 이게 집으로만 보면 오히려 보태주는 수였는데요. 만약 백이 받지 않는다면 물론 박정환 구단이 이런 수법을 봐서 넘는 것과 패 들어가는 것을 봐서 이것이 선수임에는 분명하나, 백이 이렇게 느니까 오히려 잡혀있던 흑돌이 더 크게 잡히는 그런 어떤 우려가 됐던 상황에서 딱 여길 갖다 붙이는 이 수가 이 바둑의 결정타였습니다. 여기를 당한 순간 대책이 없어요. 실전에 판팅이 선수는 여기 나갔습니다. 만약에 늘지 않고 뒤로 받았다면 수는 나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면 애초에 판팅이는 이렇게까지 백으로 버티지 않았을 겁니다. 이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판팅이는 버텨갔던 것이고, 예정대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둬서 이렇게 마늘몬 하니까 이 부분에 팩감도 많고 수도 뒷수도 좀 늘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 연결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자세가 되었어요. 다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길 나가니까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쪽을 끊어도 여길 이으면 백은 여기 약점도 커버하면서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까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어서 다른 식으로 진행을 시켰지만 이때는 이미 박정환 구단의 완벽한 천라지망에 판팅이 선수가 꽁꽁 싸매져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래서는 바둑이 사실상 끝이 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쪽을 원래는 백이 나와야 해요. 나와야 하는데 여기를 두면 또 이쪽과의 수상전인데, 이쪽과의 수상전에 있어서는 절묘하게 양자충입니다. 백은 여기도 들어갈 수 없고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죠. 양자충으로 백돌이 잡혀있는 형태가 되어서 이래서 완벽한 수가 났습니다. 판팅이 선수가 뭐 이쪽 저쪽 또 이쪽을 살리면 이쪽이 막혀서 여기 수상전이 안되고 대책이 없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돌을 거두게 되었고요. 승부처에서 여기를 갖다 붙이는 이 한방, 전날의 어떤 아쉬움을 씻어버리는 박정환 구단의 아주 시원한 한방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상 초유의 이 제대국이라는, 시간패에 의한 제대국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던 판팅이 선수와의 일전은 박정환 구단이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중국 팀에는 2명의 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에어라오, 커제, 이 2명의 주자가 남게 되었고요.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박정환 선수가 판팅이 선수에게 이 바둑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시점이 생각보다는 대국이 빨리 끝났어요. 저희가 주변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국이 빨리 끝나서 다음 대국을 오후 3시에 시작하기까지 한 1시간 30분 정도의 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텀을 좀 활용을 해서 박정환 구단이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
이제 주변에 가까운 곳에 사는 그 친한 동생의 집에서 쉬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식사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뭐 누군지 좀 추측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박정환 구단의 이 멋진 승리와 함께 이쯤에 와서는 이제는 정말 이제 우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판팅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물론 이제 피곤함이나 피로 누적 이런 것은 좀 염려스러웠지만 어떤 기세가 충만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오후 대국에서 시아오라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커지에 구단과 마지막 최종전을 치르는 그런 분위기로 뭔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의 멋진 승리와 함께 다음 대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측은 예상대로 시아오라오를 내보냈습니다. 네, 중국의 시아오라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위팅 선수와 좀 흡사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기세를 타면 무섭고, 그리고 좀 빠르게 착점하면서 승부처에서의 날카로움은 있지만 한번 무너지게 되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바둑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박정환 선수가 좀 실수한 장면을 짚어보고 싶어요. 박정환 구단이 우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서 바둑이 좀 어지러졌거든요. 저도 이 바둑을 그 국가대표실에서 여러 선수들과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선수도 있었고, 중간에 김지석 선수도 잠깐 있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신민준 선수, 여러 선수들이 이 바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몇몇 선수들은 농심 신라면배 박정환 선수와 같은 한국팀 대표였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뭐 한국이니까 응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본인의 그 상금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선수들도 많았고, 그 선수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계속해서 우세를 좀 쌓아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그 어떤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실전에 여기를 찌르는 실수가 터져나와서 갑자기 모든 선수들이 소리를 질렀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수가 왜 실수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패가 됐습니다. 이제 이건 비기냐 패냐 하는 싸움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두었다면 박정환 선수가 찌르는 수로는 찌르는 교환 없이 그냥 여기를 뒀어야 되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젖혀서 흑도를 공략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찌르고 치중 가고 젖히는 거랑 뭔 차이지? 라고.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치중 가고 젖힌다면 흑이 부분적인 최선을 봤을 때에는 이제 막는 게 부분적인 최선일 것 같고요. 만약 젖히고 늘었다 했을 때 그 차이가 그냥 일로 두는 게 왜 좋은 수인지가 나타납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찝으면 단수를 치고 조금 어려운 수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고 넘어가면 여기를 따냈을 때 지금은 여기를 끊어서 흑이 잡혔습니다. 여기는 뭐 나와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애초에 박정환 구단이 두었던 여기 찌르는 교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100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5와 16의 교환으로 인해서 자충입니다. 그냥 끊을 수 있는 것과 여기 하나 찔러져 있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 다른 방식으로 박정환 선수가 잡으러 갔지만 결과적으로 애초에 더 좋은 형태로 잡으러 가는 이 수법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죠. 이렇게 뒀다면 흑이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패라도 내기 위해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합니다. 이러고 찝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다른 곳을 가는 것도 가능하고, 당장 패를 걸더라도 실전에 패가 되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패입니다. 이쪽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실전에 한번 보시면요. 실전 찔러서 이렇게 패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패를 졌을 때 여기 일선이 쭉 타고 넘어가는 게 있죠. 그리고 흑이 이런데 치중 가서 나중에 이 패를 흑이 이기면 이런데 치중을 들어가서 안에서 수를 내고자 했을 때도 이쪽 부분이 전부 넘는 걸 봐서 선수로 듣는다는 것은 백에게 굉장한 찜찜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미세하게 바둑이 역전이 됐어요. 원래 박정환 선수가 꽤 괜찮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살짝 셰어라오 선수의 우세로 넘어갔는데, 그 뒤에 진행에서는 이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역시 박정환 구단이 장기로 하는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감을 더해가는 그 정확한 계산력, 이걸 통해서 이 바둑을 한 집 반으로 재역전승하면서 최종전으로 커제 구단과의 일전으로 승부를 끌고 갔습니다.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는 환호했고요. 정말 박정환 구단이 2005년, 2005 구단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워낙 기세가 좋았고 대국 내용도 훌륭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분명 커제는 자신의 첫 대국이기 때문에 연승을 거두고 있는 박정환 구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부담감을 안고 대국에 임할 것이다, 이런 평도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박정환 구단에게 좀 희망적인 그런 논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마지막 최종전입니다. 이 바둑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판이었는데요.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정말 아쉽게 반집을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둑을 보면 초반에 박정환 구단이 좀 좋게 흘러갔어요. 좌상 쪽에서 약간이지만 괜찮은 그런 바꿔치기가 등장을 하면서 축을 잡고 축머리를 써서 빵따냄과 눌러가는 바꿔치기가 펼쳐졌는데, 이 변화는 박정환 구단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을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밀고 싸우면서 이제 제대로 된 첫 번째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을 젖히는 게 좋았지만 쌍방간에 계속 실수를 조금씩은 주고받으면서 판은 좀 어지럽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커제 구단이 우세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박정환 구단의 처리가 조금 좋지 않았고요. 커제 구단이 바깥쪽에서 압박을 가하자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그냥 받아주고 있다가는 좀 불리함을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전에 반발이 들어갔고, 반발에 대해서 커제 구단이 재차 반발을 해서 이렇게 백도를 우지끈 끊고 대신에 우변 쪽은 전부 폭파당한 상태에서의 이 승부처입니다. 이곳에서 후수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호구를 선수당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사실 여기서는 조금 힘든 국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박정환 구단이나 커제 구단이나 두 선수 모두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에게서 지금 정도의 장면이라면 확실히 집이 부족한 박정환 구단이 역전시키기가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불리할 때 그 차츰차츰 따라가는 힘이 엄청난 박정환 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베개 형태를 잘 조여붙였고요. 생각보다 베개 형태가 근거가 없는 형태로 변하자 커제 구단이 당혹감에 몇 차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 실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커제 구단이 꽤나 우세했던 바둑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바둑에서 박정환 구단이 후반에 딱 2번 정도 굉장히 아쉬운 그런 찬스가 지나갑니다. 그중 첫 번째가 지금 장면이었는데요. 지금 봐도 너무 아쉽네요. 박정환 구단이 실전에는 여기를 둬서 이 백도를 노렸습니다. 그러자 백이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를 붙여서 살았고요. 끊으면 어차피 이쪽 부근에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두고 나중에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여기를 내려섰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선수인 건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죠. 아까는 여기를 호구 쳤습니다. 1이 아니라 한 칸 아래쪽에 호구를 쳤고, 지금은 이제 내려서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실전에 호구를 쳤을 때는 백돌 사활이 걸렸으니까 백이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 발 늦췄기 때문에 백이 안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선을 날일자로 두는 아주 좋은 맥점이 있어서 여기는 어차피 끊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한 집이 나냐 안 나냐의 싸움인데 여기를 내려섰을 때 들어가고 이렇게 끊으면 백이 연결이 불가능하죠. 여기를 둬도 여기를 하나 두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한 집이 나질 않습니다. 먼저 이런 데를 교환을 하면 10과 11의 교환이 자충이기 때문에 이번엔 이렇게 단수를 쳐서 한 집이 나질 않고요. 그래서 일로 내려섰다고 하더라도 백은 여기를 막아서 손 뺄 수가 없고 여기를 붙여서 받게 됩니다. 그럼 흑은 우상 쪽을 사발로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패로 압박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실전과의 차이를 보시면 실전은 여기를 둬서 백이 사니까 이렇게 젖히고 젖혀있는 끝내기로 들어갔고요. 내려섰다면 백이 살 때 이렇게 날일자에서 백의 사활을 추궁하는 패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초읽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 좁은 부분에서 서로가 이제 한 차례씩 실수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에게 찬스를 넘겨주었고 박정환 구단이 이 호구 친수는 그 좋은 찬스를 좀 아쉽게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 상황보다는 훨씬 더 흑이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바둑이 아주 미세합니다.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눈 터지는 반집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앞서 박정환 구단의 이 바둑 후반전에 두 번의 아쉬운 착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단수 친수가 두 번째 아쉬운 착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산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국할 때는 아마 좀 느낌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좀 깔끔하게 둔다라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의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실전은 여기를 단수 쳤지만 우측으로 붙였어야 되고요. 우측을 붙여서 여기를 늘면 이렇게 갖다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득이었고 뭐 이런 데 붙이면 이제 패를 통해서 좀 더 서로 복잡한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되는데 실전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 단수 쳤을 때에는 오히려 이 바둑을 낙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박정환 구단이 이 대국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지인하고 이제 했을 때에도 우변 쪽에서 좀 방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변에서 백도를 생각보다 잘 조여붙여서 이래서는 이겼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이제 방심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기를 단수 친 것도 제가 볼 때는 박정환 구단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다면 여기를 붙여서 이제 서로 좀 더 지저분한 형태로 알 수 없는 싸움으로 갔을 텐데 여기를 단수 치는 깔끔한 형태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때까지도 박정환 구단이 좀 우세하다고 보지 않았나, 형세 판단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단수 친 뒤에는 찬스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쪽을 내려서서 귀를 사발로 추궁하는 것, 그리고 이쪽 부분을 붙이지 않고 단수 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것, 이 두 가지 좋은 찬스를 놓치면서 바둑은 미세하게나마 커제 선수 쪽으로 다시 넘어갔고요. 이렇게 되어서는 박정환 구단이 아쉽게 바둑 반집을 패했습니다. 후에 이 패를 굉장히 길게 이어가서 아래쪽에 일선과 여기 젖히는 수와 이제 바꿔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딱 반끝 차이로 아쉽게 반면 6집 반집을 치면서 이번 20일의 농심 신라면배 중국팀이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이번 3차전을 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물론 늘 한국팀을 응원하지만 바둑인들 전체가 또 바둑 팬분들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또 한 선수에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응원했던 게 또 있었을까 싶은 그런 기억이 잘 없더라고요. 정말 예전 15년 전에 이창호 구단의 신화를 다시 쓰는 그런 중간 단계까지의 어떤 멋진 투혼을 보여주었고
전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말 온 바둑인이 한마음이 돼서 박정환 구단을 응원했던 만큼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박정환 구단 잘 싸웠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도 발생을 했고, 추후에 이제 한국기원 측에서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길 바라고요. 박정환 구단이 좀 아쉬움도 남을 테고, 그 중간 과정에서의 아쉬움, 또 바둑에 대한 아쉬움, 또 본인이 준비한 것을 좀 막판에 좀 펼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겠지만, 박정환 구단이 이제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께서 나에게 응원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를 않았죠. 어떤 한국 바둑계가, 바둑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박정환 구단을 통해서 이번 농심 신라면배 기간 동안 펼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이 농심 신라면배가 중국팀의 우승으로 끝이 났고, 최근에 농심 신라면배에서 몇 년 전에 신민준 선수가 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을 종합적으로 보면 좀 중국에게 농심 신라면배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다음 22회 농심 신라면배에서는 꼭 반대의 상황으로 중국에 좀 대갚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정환 구단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바둑팬 분들께서도 박정환 구단 응원하시랴, 또 어떤 한국기원의 그런 처리들에 좀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약 일주일간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박정환 구단의 이 농심 신라면배 3차전 하이라이트를 함께 하면서 좀 바둑에 대한 복귀와 함께 그 당시의 느낌에 대한 복귀도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구단이었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